첫 번째 세션에는 산업계와 학계, 명실공히 최고의 글로벌 로봇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첫 세션의 문은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오준호 석자 교수님을 모시고 로봇 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준호 석자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새 팬데믹이라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데 팬데믹 하면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조명이 눈을 딱 비쳐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지러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 로봇 기술에 대해서 오늘 타이틀을 보니까 인간을 위한 기계 로봇으로 되어 있죠. 사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로봇이란 뭐냐? 로봇은 인간을 위한 편리한 기계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타이틀이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거랑 같아서 반갑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간다고 그랬는데 더 세게 누를까요? 갔네요. 이게 최근에 팬데믹 때문에 중국에서 보던 방역 로봇입니다. 요즘 로봇에 이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고 이런 기대가 있죠. 몇 가지 예를 좀 보도록 하죠. 이게 생각보다 뒤로 눌러지겠습니까? 이것도 다른 로봇인데 이거 2년 전입니다. 이런 기사가 났죠.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에서 킬러 로봇을 만드니까 그런 대학하고 연구 같이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권고를 AI 학자들이 했다, 이런 기사가 난 게 있었고, 똑같은 기사가 또 다른 신문에 났는데 옆에 보면 어떤 그 사람이 타고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 위에 킬러 로봇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킬러 로봇은 아니고요. 다음 장이요. 평창 올림픽 때 성화를 봉송했던 그 로봇인데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로봇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여러분 잘 아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아틀라스라는 로봇이죠. 그리고 옆에 또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움직일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사족 보행 로봇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한 2년, 3년 된 오래된 로봇이지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신 필름을 안 갖고 온 이유는 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을 보면 짜증이 나요. 그렇게 잘 만들었을까? 그래서 최근 건 안 봅니다. 제가 그냥 멀값치서 휴대급 보지 제가 들고 다니질 않아요.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느끼기에 로봇은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고, 그리고 또 로봇을 느끼기에는 한쪽으로는 두려움의 대상, 한쪽으로는 기대 대상, 이 동시에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이 로봇에 대한 기대를 우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타지로 해서 로봇이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 로봇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봇은 크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요새 로봇 하면 많이 나오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많이 해요. 공장 자동화죠. 공장 자동화에서의 로봇을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로봇이 사람의 노동을 대신할 것이다 라는 노동의 대체용으로 또 로봇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소셜 로봇이라고 하죠.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사람하고 상호관계와 어떤 감정 관계를 통해서 사람한테 유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로봇을 또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문가 로봇이죠. 의료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도 있고, 여러 가지 식당 서빙 로봇도 있고, 아주 특수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로봇의 분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스마트 팩토리는 사실 몇 가지 접근이 있어요. 첫째, 요즘 말하는 소위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하는 1번은 기존 산업용 로봇이 잘 갖춰져 있고 공장 자동화가 잘 된 곳에다 그걸 정보화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 현재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 거기는 무인화가 돼서 로봇들이 다 모든 일을 다 해결하는 그런 공장을 상상하겠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보화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산업용 현장에서는 산업용 로봇이 접근 못하던 분야를 좀 더 로봇으로 새로 만들어보자 하는 접근 쪽에서 산업용 쪽에서 굉장히 미래 로봇에 대한 기대가 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가지가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 이를 사용하는 곳에서의 관점이라고 말한다면, 이 산업용 로봇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산업용 로봇은
산업 분류상 위험 기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PLD 뭐 카테고리 3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기계랑 부딪히면 사람이 죽거나 크게 상해를 받기 때문에 굉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가 되는 순간 거기에는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이제 전용 설비가 들어가고 이제 사람이 근처 접근을 못하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요즘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이죠. 협동 로봇은 뭐 사람이랑 뭐 어깨 동무한다는 뜻은 아니고 사람과 로봇이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 옆에 사람 옆에 로봇이 있을 수 있고 작업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는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한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또 지능형 로봇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뭐 이건 아직 구현된 건 아니고 공장에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여러 가지 뭐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좀 해보자 이런 것들이 제목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붙였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로봇의 활용 분야를 넓혀가는 이런 이제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노동의 대체죠. 첫째로 3D 업종입니다. 3D 업종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제일 3D 업종 중에서 이제 그 사람이 했던 분야가 사실 자동차에서 용접, 판금 이런 것들이죠. 그거는 사람이 너무 하기 벅차고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이제 조선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그 용접하기가 어려워서 로봇화 쪽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사람이 하기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쪽을 로봇으로 대체하자는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순 노동의 대체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간단한 캐시어라든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곳들, 안내라든가 하는 곳에 미래 로봇의 영역이 있을 거라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것도 중요한 분야인데 노동 강도가 높은 곳입니다. 지금 제일 노동 강도가 높고 힘들어하는 것이 요즘 택배, CJ 무슨 얘기 나왔지만 거기서 짧은 시간에 한두 시간 만에 굉장히 많은 물량 하차이 되고 상차이 되고 그래서 같이 한 시간을 일하더라도 다른 분야보다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다 하는 얘기죠. 힘들다는 얘기죠. 가능은 하지만 이런 것들의 어떻게 로봇화 이걸 클레임한 곳이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이걸 했고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새로 나온 것이 대면에 이제 사람이 할 때 이제 좀 조심하자라는 쪽에서 이제 비대면 쪽 이것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자 노동의 대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음 장이요. 세 번째는 사회형 로봇이죠. 사회형 로봇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스마트 스피커라고 말했던 나중에 이제 본문에 좀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네트워크 플랫폼하고 묶여서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하고 감정인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안내 로봇, 감성 로봇, 서비스 로봇 대표적인 게 우리 소프트뱅크의 페퍼 같은 로봇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미래에 많이 나타나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 로봇이죠.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이 재활 나중에 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로봇이라든가 복지 로봇도 거기 들어가겠죠. 기타 등등 입는 로봇이든가 우리가 많이 연구하는 전문가 로봇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 로봇의 정의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로봇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사실 로봇이 요새 각광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은 그 원래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부침을 거듭하다가 201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사실은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느닷없이 물류를 로봇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키바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갑자기 아까 말한 죄송합니다. 구글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8개 회사를 인수하면서 로봇을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또 비슷한 시기에 소프트뱅크에서 알데바란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페퍼라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죠. 전통적으로 토요타라든가 혼다는 그 전부터 생활 환경, 생활 지원 로봇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그런데 이렇게 촉발하고 있다가 2010년, 12년, 13년대 들어와서 이런 IT 회사들이 갑자기 로봇 범위에 뛰어들면서 로봇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지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로봇은 기계 산업 제품이었는데 갑자기 정보화 제품으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때 맞춰서 다음 장이요. 이제 여기 네이버랩스 우리 석 박사님 오시겠지만 네이버랩스에서 우리 로봇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네이버랩스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대학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다음 장이요. 우리 큐렉스에서 그다음에 LG전자에서도 우리도 이제 로봇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클레임을 했습니다. 2년 전에 3년 전에 세스에 가서 이제 그 발표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로봇을 시범적으로 하고 또 크고 작은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제 큐렉스 대표 오셨는데 큐렉스 의료 로봇 지금 하고 계시고 현대에서도 이제 뭐 현대중공업에서 뭐 같이 하셨지만 이제 요새 입는 로봇하고 뭐 최근 보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댔는지 뭐 하려고 했댔는지 좌우간 관심을 갖고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처음에 그 나파 로보틱스 끝난 이후에 제일 처음에 토요타에서 관심을 갖고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지금 구글을 넘어갔다가 구글에서 있다가 구글에서 이제 그 담당했던 그 앤디 루빈이 이제 그만두면서 로봇 사업을 좀 접으면서 팔 때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로 가려다가 소프트뱅크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저도 그쪽에 아는 분들이 많은데 대외적으로는 쉬쉬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 국방성에서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해외한테 팔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대 인수설이 이제 있습니다. 있고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우리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로봇을 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로봇이 있는지 시계 좀 잠깐 볼까요? 예. 어떤 로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말했듯이 홈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메디컬 로봇, 밀리터리, 위험 환경,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재활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 군사 로봇인데 사실은 이 로봇에 지금 가장 많이 돈이 투입되고 개발을 주도하는 게 군사용 로봇입니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뭐 70, 80%가 군사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 군사용일 수밖에 없냐면 로봇 수요가 지금 여러분들 로봇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유는 로봇이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필요가 없죠.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입니다. 여기에 까만 상자가 있는데 열어보고 싶은데 내가 여기 무서우니까 로봇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왜 로봇이 왜 전쟁 로봇, 군사 로봇이냐, 사람을 위한 로봇이 사실 그렇지 않죠. 이 군사용 로봇이야말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겁니다. 나 군사 우리 편, 우리 군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또 설사 적이라도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서지컬리 제거해서 사람 생명을 최소한으로 하자. 정말 최소한 어떤 건물을 부시고 싶으면 딱 건물만 부시지 사람은 건들지 않고 이런 게 목표이기 때문에 군사용 로봇도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사람의 생명을 위한 거라고 저는 감히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 페퍼라는 로봇이죠. 대표적인 사회용 로봇인데 사회용 로봇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저것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이것이 프로액티브 사람이 시키지 않더라도 먼저 선행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걸 합니다. 뭐 우리 기가진이라는 스피커가 있으면 제대로 된다면 들어오셨어요. 뭐 말을 건다든가 할 수 있죠. 이런 로봇들도 가면 먼저 다가와서 할 수 있고 내 방에 들어가면 내 느낌을 알아채서 이 방에 에어컨을 만들어준다든가 전기불 바꿔준다든가 프로액티브하다는 게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 그 사람의 무드, 원하는 걸 알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감정 교류를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이 강연을 이제 하면서 저는 그 기술을 제목이 로봇 기술과 미래라고 해 있는데 로봇 기술의 가능성과 그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같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제가 뭐냐면 이 감정 인식을 해야 되는데 감정 인식을 제대로 했고 거기 원하는 반응을 제대로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저기서 감정을 인식한다는 게 사람도 어려운데 인식하는 방법이 실제 모델 베이스예요. 모델이 어떠냐면 뭐 이렇게 파열음이 많이 들린다든가 음의 높낮이가 크고 작다든가 그 사람 행위의 폭이 크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터치할 때 감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하고 모델링해서 이런 거면 화난 거 이런 거면 기분 좋은 거 이런 건 뭐고 그럼 반응은 어떤 거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모델에 잘 맞게 행동을 하면 반응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감정은 모델로 움직이지 않죠. 똑같은 자극이 와도 내일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고 갑갑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갑갑하게 느끼지 않을 분들 예를 들면 치매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저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회형 로봇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 또 어떻게 보면 갑갑한 면 이런 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음 장. 아까 말한 물류 로봇이죠. 사실 물류 로봇은 로봇 중에서도 굉장히 공장에서는 일찍 자동화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말하는 물류라는 거는
비정형화된 공간에서 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structured environment라고 말하지만 지금의 로봇이라는 건 unstructured environment에서 어떻게 로봇이 적정히 할 것이냐. 그래야만 아까 말한 사람과 공간을 서로 나눌 수가 있죠. 이건 사람과 공간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로봇, 사람. 지금 우리 모든 거는 로봇과 공간을 나누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다음 장. 이거는 이제 그 호텔 서비스 로봇 한 예인데 대표적 예입니다. 사비오케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그 룸 서비스 로봇인데 이 룸 서비스 로봇이 하는 일은 뭐 집에 청소해 주는 건 아니고 손님이 뭐 수건 갖다 줘 그러면 이제 물수건을 방에다 딜리버리 해주는 이제 그런 정도의 기능입니다. 그럼 저게 뭐냐? 저게 뭐냐라고 말하지만 저기에는 로봇의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이 들어갑니다. 우리 용어로 Slam and Navigation이라는 말을 써요. Slam and Navigation,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and Navigation. 자, Slam and Navigation인데 뭐냐면 길 찾아가는 거죠. 제가 여기서 저 밖 문으로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이 방에 지도를 그려야 됩니다. 여기 길이 있고 여기 의자가 있고 여기 층계가 있고 다 그런 다음에 그 중에 내가 어디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동하면서 항상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 지도를 보면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은 거의 직관적으로 동시에 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내비게이션 해야겠죠. 자, 갈 때 층계로 갈까 아니면 여기 의자를 밟고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문이 세 개인데 어느 문으로 나갈까부터 시작해서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사람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도 없이 하는 일이지만 로봇한테는 굉장히 많은 정보와 그다음에 많은 계산량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가장 극단적으로 하는 게 우리 청소 로봇이죠. 청소 로봇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그걸 해야 같은 곳을 두 번 가지 않고 집 전체를 골고루 청소할 수 있는 겁니다. 지도를 그리고 내가 어딘지 알아야.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쓰이죠. 뭐 라이다를 쓰기도 하고 뭐 근접 센서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지만 또 천장을 봐서 천장의 패턴을 보고 자기 위치를 인식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걸 쓰지만 여러분들 보면 좀 갑갑함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쑥쑥 가물될 걸 한쪽 구석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이것이 요즘 자율운전에도 관계되는 일이고 자율 배달에도 관계되는 일이고 아직 로봇 공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왔지만 아직도 그걸 어떻게 센싱하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또 판단 내리느냐에 해서 굉장히 많은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죠. 아까 말한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스마트 스피커인데 처음에 이것도 바퀴가 있었고 팔이 있었습니다. 소리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팔이 있었고 스피커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바퀴 띄워버리고 어느 날 팔 띄워버리고 어느 날 머리 띄워버리고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스피커만 남은 거죠. 본질적으로 이것도 소셜 로봇 중에 한 예입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거는 음성 인식이에요. 음성 인식은 전부 다 아마 자체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전부 다 내독돼서 아마 밖에서 그 연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이 받아요. 항상 스마트 스피커 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하지만 물어볼 말이 없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물어보죠. 뭐 내일 시험 문제 뭐나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없고 뭐 바이든이 이길 것 같아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결국 물어보는 게 내일 날씨 어때 뭐 재밌는 영화가 뭐야? 맨날 이런 거밖에 못 물어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좀 쓸모 있냐 없냐라는 질문은 계속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자 플랫폼하고 연결돼서 사람한테 자꾸 물건 사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건 이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말하는 거죠. 뇌의 뚜껑이라고 좀 이상하죠. 어쨌든 뇌를 절단해서 전극을 연결하고 신호 처리를 해서 로봇을 연결해서 의지대로 움직인다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굉장히 인베이시브하죠. 굉장히 다음 장이요. 인베이시브하죠. 그래서 사람한테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한테는 매일 남의 도움만 받다가 자기 의지로 이제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로봇과 재활하고 관계 있지만 그 재활에서의 본질은 뭐냐면 이건희 회장이 돈이 아무리 많아서 10명의 시종을 건드리고 온몸을 편히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 찾지 못하는 게 인간의 존엄입니다. 누구한테 자기 몸을 맡긴다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죠. 사실은 화장실을 갈 때 누가 뒤처리해 준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없죠. 그거를 기계가 해주는 겁니다. 로봇이.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게 하는 것이 사실은 재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1시간이 걸려서 물 한 모금을 먹더라도 내 의지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분한테는 엄청난 인간의 디그니티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웃는데요. 저렇게. 다음 장이요.
이제 그 현대 건데 그 옛날 필름인데 현대에서 뭐 어째 그렇습니다. 자, 이제 힘 쓰는 로봇이죠. 힘 쓰는 거 맞아요. 힘 막 세지긴 하는데 또 거치장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치장스러운 것과 힘 쓰는 거 어느 쪽에 더 메리트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텐데 아직은 이제 그 거치장스러운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다음 장이요. 재활 분야 혹은 장애인한테 걷게 하는 분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어서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넘어지면 너무 위험하니까 저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저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30분이라 제가 발이 빨라지는데 벌써 20분 좀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은 아까 시작 시간과 관계없이 제가 3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로봇이죠. 이제 실제로 쓰이는 다빈치라는 로봇이고요. 이 수술 로봇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이제 나의 움직임을 스케일링해서 원격으로 전달하고 눈으로 피드백해서 작동을 연속하는 이제 이런 원격 로봇에 해당합니다. 지능은 없고요. 순전히 사람의 모습을 하는데 이렇게 원격으로 움직이는 로봇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쪽에 있는 감촉을 내가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걸 합쳐서 햅틱 기술이라고 말하는데 없는 감촉을 느끼게 하는 기술들이 로봇에서는 굉장히 큰 과제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텔레프레젠스라든가 할 수 있는 힘과 위치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로봇 멀리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현실에서 어려운 문제가 저쪽에 있는 리액션을 내가 느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로봇에서 굉장히 미래 숙제이자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로 햅틱이라고 말하지만 햅틱이라는 게 전화기에도 이렇게 없는 버튼의 감촉을 느끼게 한다든가 하는 기술들이 로봇에서 아마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이요. 산업용 로봇입니다. 지금 아까 말한 샤시 공장에서 일하고 있죠. 다음 장 볼까요? 다음은 하네스 공정입니다. 이 자동차 공장을 가보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하네스 공장, 페인팅 공장 100% 로봇, 하네스 공장 100% 사람 딱 대별되어 있습니다. 로봇이 잘하는 일과 로봇이 잘 못하는 일이 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로봇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지금 보면 로봇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힘을 이렇게 주어진 쪽으로 하지 로봇 자체로 못하고 사람이 로봇을 끌고 이렇게 힘을 증강시켜주는 아까 있는 로봇 비슷한 효과로 작용하고 있지. 사람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거 좀 빼놓고 지금 현재 OECD 기준으로 로봇 보급률이 노동자 제조업 기준으로 100명당 3대, 4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그 수준에 속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근로자 숫자가 훨씬 로봇보다 많고 우리가 생각할 때 로봇이 웬만한 거 다 로봇화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로봇이 하는 거 별거 없어요. 사실 그냥 저 정도입니다. 기껏 대부분 다 사람이 하고 있다. 다음 장이요. 이런 거 좀 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건 어색하죠. 또 다음 장 볼까요? 이런 거 종이 접기 하고 있는데 저거 사람한테 쉽지만 로봇한테 어렵죠. 사실 로봇이 종이 접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팔을 이렇게 하는데 종이가 사이 낑겨 있어갖고 어쩌다 보니까 접히는 거지. 로봇 접기라는 행위를 한다기보다는 이거 미는 거죠. 로봇 접기라는 행위는 내가 손에 감촉을 느껴가면서 전분을 만들어서 침 발라가면서 모양을 만드는 게 접기지. 저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저거 어울리는 그림 아니지. 사람 못해요 저거. 근데 저런 거 별로 쓸데없는 일이죠. 어쨌든 왜 그러냐면 로봇이 지금 말씀드린 거 로봇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고 로봇이 못하는 걸 로봇 시킬 때 로봇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사고 나기 쉽습니다. 그걸 정확히 구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용 로봇을 하지만 로봇이 두 발로 걷는 거 그게 어색해요. 로봇은 바퀴로 다니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걸 억지로 걷게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오만 만용 이제라고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로봇한테 맑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로봇은 그냥 기계 언어 알아듣고 하는 게 제일 좋지. 그걸 사람만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대답도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은 버튼 눌러야지 막 감정 느껴서 하라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로봇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걸 구별해서 잘하는 거를 잘하고 못하는 쪽은 그걸 알고 얘한테 원래 어려운 거다라는 걸 인식하고 노력을 해야지 당연히 이거 잘하니까 저거 잘할 것 같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장. 그다음에 협동 로봇이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이죠. 이제 그래서 아까 협동 로봇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로봇은 협동 로봇이라는 제품군이 없습니다. 협동 로봇도 산업용 로봇으로 취급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위험 기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협동 로봇도 이렇게 칸막이 속에 갇혀서 있지 사람이랑 인터랙션을 못하게 돼 있고 그걸 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넘어가라. 네.
뭐 로봇은 굉장히 많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기술은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달라서 휴머노이드라고 별다른 거 없어요. 다 똑같고 전부 다 형태만 다르지 모든 기술이 복합적인 기술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쭉 넘어가죠. 이제 길이 많으니까 넘어가고 쭉 넘어가 주세요. 이것도 넘어갑시다.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넘어가죠.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 이 현재 우리가 로봇이라고 말을 하면 뭐가 로봇이냐? 뭐가 지능 로봇이냐? 로봇은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니플레이션도 좋고 굴러다니는 것도 좋고 어쨌든 어떤 행위로서 결과를 낼 수 있는 물리적인 행위로서 물리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걸 통칭해서 모빌리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카테고리는 오토노미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오토노미와 모빌리티가 있으면 우리가 지능 로봇이라고 말을 하고 로봇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청소 로봇을 왜 청소기라고 안 하냐면 스스로 움직이면서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면서 청소하는 기계니까 그렇죠. 스스로 알아서라는 게 오토노미고 움직이면서가 모빌리티고 그다음에 청소라는 게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합치면 이제 우리가 그 로봇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다음 장이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율성을 로봇한테 자율성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높이면 자율성은 뭘 원하냐면 너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헤아려서 내가 원하는 걸 시키지 않아도 해달라. 그게 자율성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자율성을 줬는데 그것이 내 뜻을 잘못 헤아려서 엉뚱한 짓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다음에 리커버가 안 됩니다. 음성 인식 같은 것도 보면 잘 맑게 알아두고 갈 때는 좋은데 한번 꼬이면 그다음에 대책이 안 서요. 특히 내비게이션 하다가 뭐 길을 어찌고 저찌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 오토노미를 쓸 경우에 오토노미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면 잘할 땐 굉장히 기분 좋지만 잘못할 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오토노미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항상 우리의 겁니다. 뭐 다 자율적으로 하면 다 좋죠. 근데 뭐 거꾸로 하면 어떡할 거예요? 대책이 안 쓰죠. 모빌리티도 똑같습니다. 모빌리티의 굿네스는 뭐예요? 빠르고 힘센 겁니다. 본질적으로 빠른 게 좋은 거고 힘센 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빠르고 힘세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해서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힘을 약화시킬 거예요? 약하게 하면 쓸모가 없고 강하게 하면 위험하고. 오토노미 똑같고 이거를 이건 제 표현입니다. 이걸 오토노미와 모빌리티의 딜레마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그래서 내가 강연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가로축을 모빌리티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가로축을 모빌리티라고 표현했고 세로축을 오토노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로봇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인텔리전스 서비스 로봇의 지향점은 두 가지를 다 만족스럽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괴물이라고 그럽니다. 괴물. 굉장히 위험하죠. 저걸 다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괴물이 되는 거예요. 뭐 100명을 죽일 수도 있고 10,000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은 괴물이죠. 그럼 로봇한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실제로는 모빌리티가 뛰어난 놈한테는 오토노미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고 거꾸로 힘이 하나도 없는 놈한테는 자율성을 무한히 높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 공작 기계가 있고 사람이 로봇이 있는데 지가 아무렇게나 기분 좋다고 하면 왼쪽 가고 오른쪽 가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거는 100% 명령을 따라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분석하는 거 그냥 주가를 분석하거나 사람의 성향 분석하거나 그건 그냥 100으로 올려도 상관없어요. 틀려도 그만 맞아도 그만 행동만 안 옮기면 됩니다. 거기 사람의 성향 분석을 하려놓고 나쁜 놈 보라고 총으로 축 찔러 죽이고 이렇게 액션을 집어넣는 순간 그게 안 돼요. 걔는 그런 놈한테는 그냥 판단만 하고 맞으면 좋고 틀려도 그뿐이고 하는 정도.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두 개 섞어야 되는데 어떻게 섞냐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섞냐? 이렇게 섞는 거지. 이렇게 힘도 별로 없고 별 똑똑하지도 않고 우리가 실험실에서 굉장히 좋은 로봇이 힘도 잘 쓰고 악수도 잘하고 다 하는데 왜 밖에 못 내놓느냐? 실험실에서는 컨트롤된 조건 하에서 내가 잘 다루지만 밖에 불틀 정도 했을 때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힘 빼고 말귀 드는 것도 다 빼버리고 다 빼고 메롱메롱하게 만들어가고 파니까 사람들은 이게 왜 어저께 텔레비전 방방 뜨더니 여기서 이렇게 비실비실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해놨는데 아까 좀 뛰어넘었지만 현실에 있어서의 진정한 지능형 로봇. 지능형 로봇의 인텔리전트 로봇의 궁극은 셀프 서바이빙 로봇입니다. 자기 스스로 밥 먹고 살고 행동하면서 사람 사이에 융합돼 갖고 잘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로봇. 그걸 궁극적인 인텔리전트 서비스 로봇, 지능형 로봇이라고 말할 때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있다. 청소 로봇. 청소 로봇 집에서 잘 눈치 보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고장도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청소도 하고 쫓겨나지도 않고 잘 살고 있어요. 걔 생존 전략은 뭐냐? 그럼 어떻게 살았겠냐?
바로 이겁니다. 힘도 별로 없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무식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장 안 나고 사고 안 치고 애 안 울리고 병 안 깨트리고 잘 버티고 있는 거, 그게 현재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지능형 로봇이다. 이 그림이 여러 가지 사안화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결론으로 하고 다른 결론 맺지 않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 거장의 강연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 저희가 사전 질의와 함께 실시간 댓글 질의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질문을 오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비슷한 모습의 인형을 보면 가끔 인형이 갑자기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싹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로봇이 가져야 할 궁극의 형상이 사람과 같은 모습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로봇 청소기, 산업용 로봇 등 사람과는 전혀 다른 외모 또는 일부분의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만 부각시킨 외형이 더욱더 사람과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사람과 동일한 외형을 가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많이 받은 질문이고요. 사실 제가 대답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수만 가지 로봇 중에 한 종류이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재밌어서 그래요. 호기심 먹고 재밌고 신기하잖아요. 사람들 좋아하고, 그다음에 많은 걸 도전해 볼 수 있고 있어서 하지. 그다음에 뭐 이것이 유일하거나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경향은 아까 말한 로보틱 펑션, 로봇을 하는 오토노미한 모빌리티가 기존에는 장치에 인베드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율자동차죠. 거기서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 뭐 이거 하늘 땅 다 구별할 수 있고 길도 찾아가는 자율성을 판단 능력, 지능을 주고, 거기서 모빌리티라고 하면 바퀴 굴림이 아니라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잡고 가속도를 밟을 수 있는 행동력을 줌으로써 이 자동차 자체가 로봇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서는 뭐 너무 명백하게 전혀 인간형과 같을 필요 없고 로봇이 기능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 교수님 답변까지 감사드립니다. 오 교수님은 잠시 후에 패널 토론 때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